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석박통합과정 1년차 신의진입니다. 어, 오늘은 코스모스라고 엔비디아에서 6월 1일에 발표한 네, 피지컬 AI를 위한 옴니모달 월드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코스모스는 이제 그래서 랭귀지랑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액션을 모두 이해하고 생성하는 옴니모달 모델로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VLM 이미지 글자가 좀 작긴 한데 VLM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 뭐 오디오 비주얼 제너레이션 모델, 플리시나 월드 모델, 네, 포워드 다이나믹 모델, 인버스 다이나믹 모델을 다 하나에 합쳐가지고 하나의 구조로 만들고 그리고 얘를 별도의 아키텍처 전환 없이 입출력 변경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드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성된 모델을 나중에 포스트 트레인을 해서 도메인 특화된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모델입니다. 네. 모티베이션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VLA나 월드 액션 모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VLM이 먼저 플래닝을 하고 얘를 바탕으로 이제 서태스크를 뭐 VLA나 이제 웹에서 돌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각각의 이제 VLM이랑 VLA 모델 각각이 이제 서로 다른 데서 먼저 트레이닝 된 거를 나중에 각각의 모델에서 실행하고 이제 스티치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서브옵티멀하고 또 만약에 한번 뭐 토크나이제이션을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하지 못하고 뭐 각각 다 이제 연산을 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웨이스트가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인테그레이션 텍스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언더스탠딩이랑 제너레이션을 할 때 이제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된 월드에 대한 리즈닝 가능해야 하고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압축된 월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결합해야 한다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더스탠딩이랑 제너레이션을 하나의 월드 모델을 통합하자로부터 코스모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에서 새롭게 하게 된 내용은 이제 랭귀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액션에 대한 언더스탠딩이랑 제너레이션을 하나의 MOT 100분으로 조인틀리하게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VLM 이미지 비디오 제너레이터 그리고 플리시나 월드 액션 모델, 포워드 다이나믹스 모델, 인버스 다이나믹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 합쳐서 만들 수 있는 피지컬 에이전트를 위한 제너럴한 100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얘가 여기서 MOT가 뭐죠? 믹스드 오브 트랜스포머인데 이게 뒤에 나중에 구조할 때 설명해가지고 얘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에서 사실 여러 가지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일단은 프리 트레이닝과 미드 트레이닝을 한 상태에서 이제 제너럴하게 만든 백본인 코스모스 3 모델을 공개를 했고 또 얘를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비디오, 그리고 폴리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한 신테틱 데이터 제너레이션 모델이랑 태스크 스페셜라이제이션 모델 이렇게 네, 다양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 네, 이 코스모스 3 모델이 그래서 이제 좀 제너럴한 백분이고 얘를 나중에 포스트 트레이닝을 해서 좀 하일리 어댑터블한 네, 백분을 만들었다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가 추가로 퓨처 워크로 이제 제안하고 있는 게 인터랙티브한 인바이러멘트를 만들어서 트레이닝 인바이러멘트로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했는데 이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먼저 리설트를 대충 보면은 코스모스 슈퍼랑 나노가 각각 이제 코스모스 슈퍼는 32B 모델 두 개를 32B 트랜스포머 두 개를 이제 같이 믹스드해서 쓴 거고 나노는 8B짜리 두 개를 믹스드해서 쓴 건데 얘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클로즈드 모델들까지 포함을 해서도 상위권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오픈 모델에서는 네, 다 소타를 기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예시를 보게 되면은 네, 믹스드 오브 아키텍처 구조가 이렇게 아무튼 트랜스포머를 두 개를 연결해서 쓰고 어텐션만 두 개를 같이 네, 연결을 해서 쓰는 상황이고 이때 우리가 비주얼 랭귀지 리즈닝,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아까 했던 각종 태스크들에 대해서 인풋 토큰이랑 아웃풋 토큰만 바꿔서도 이제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네, 액션 씬 같은 경우에도 뭐 레이저 커팅을 하면 연기가 나온다던가 하는 것들이 적용이 잘 되고 소리는 사실 몇 가지는 좀 어, 비디오는 되게 잘 생성을 하는데 소리도 같이 잘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가지 경우에는 소리 자체는 조금 약간 어색하게 나온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잘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액션 로보 폴리시로도 잘 이제 이걸 겹쳐라 할 때 잘 겹치는 걸 볼 수 있고 네, 포워드 다이나믹스에서 이 두 가지 인풋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아웃풋 비디오를 만든다고 그리고 이제 인풋 비디오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버스 다이나믹스 그리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뭐 이 박스를 집어서 책상 위에 올리라고 하면서 이제 싱크 과정을 같이 쓰라고 한 건데 보면은 이제 각각 뭐 어떤 게 어디에 있는지도 잘 그라운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네, 잘 집어서 올리는 과정 잘 생성되어 있고 소리도 같이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코스모스의 모델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코스모스에서 새롭게 도입해서 성능을 새롭게 이제 한 것들이 이제 유니파이드 MOT를 만들고 이 유니파이드 MOT를 위한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한 멀티모달 포지셔널 인코딩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옴니모달들과 비교해서 액션 토큰을 새롭게 추가해서 모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유니파이드 MOT인데 얘가 그 비전 인코더 쪽에 이제 어토 리그레시브하게 생성하는 쪽 리즈너 타워랑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제너레이터 타워를 두 개를 두고 나머지 이제 레이어놈이나 MLP 같은 거는 다 각각의 그대로 각각 이제 유지를 한 상태로 네. 비주얼 언더스탠딩이나 랭귀지 관련된 토크나이저들은 AR 쪽 리즈너 타워에 놓고 생성 쪽 비전 인코더랑 어디오 인코더, 액션 인코딩은 디퓨전 타워에 넣어서 그대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어텐션만 그 같이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어토 리그레시브 쪽에서는 이게 카주얼하게 이제 트라이앵글러한 어텐션 구조를 유지를 하고 디퓨전 제너레이터 쪽에서는 이제 어토 리그레시브 리즈너 쪽에 있는 토큰을 다 풀리 어텐드 할 수 있도록 어텐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만 새롭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이 각각의 트랜스포머는 나노 모델의 경우에는 QN3VL 8B 모델로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고 로 시작을 했고 슈퍼 모델 같은 경우에는 QNVR 32B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한 멀티모달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 블럭이 여러 개 쌓여지는 구조인가요? 네, 이게 계속 이 상태로 이제 쉐어드 뭐 어텐션만 이렇게 한 게 이제 여러 개 L개 지금 계속 쌓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웃풋 나오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아, 근데 그러면은 저기 커절 어텐션이 저기 좀 무색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음 넥스트 그러니까 티처 포싱 상에서 다음 거 토큰을 정보를 차단하느라고 이게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건데 네, 어쨌건 저기 저쪽 뭐야 그 두 트랜스포머 간의 어텐션이 이렇게 좀 다 같이 풀드 된 형태로 어텐션이 된다 그러면 이쪽 정보 넥스트 토큰에 있는 정보가 저쪽 옆에 있는 트랜스포머의 누군가 토큰의 정보가 반영이 되고 그게 그 다음 블록에서는 또 이쪽으로 또 다시 오토 리그레시브 쪽에 그 프리비어스 토큰 타임스텝 상에서 그 프리비어스 토큰으로 정보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 패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그 어토글래시 쪽에서는 이제 그 어토글래시 쪽에서는 이제 디퓨전 쪽에는 아예 마스크가 제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어토리그레시 쪽에서 이제 디퓨전 쪽으로는 약간 콘텍스트 같은 느낌으로 계속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데 디퓨전 쪽에서 어토리그레시브로 쪽으로 오는 거는 다 마스크 되어 있어가지고 안 들어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저쪽 그 풀 어텐션 쪽에서는 커절 쪽을 계속 참조를 해갖고 정보를 끌어갈 수 있지만 네, 이쪽 그 커절 쪽에서는 저쪽 그
이웃 트랜스포머 쪽으로는 어텐션 자체가 애초에 그 봉쇄돼 있다는 얘기죠? 네네, 받는 게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위한 멀티모달 포지셔널 리코딩으로 이제 3D MROP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네, 토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이게 틸은 타임이고 하이트 웨이 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개를 다 같은 값으로 통일을 했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축으로 네 개 프레임을 하나로 압축을 한 다음에 네, 하이트 위스는 각각 작용을 하고 이제 타임은 이제 시간으로 작용을 한 거고 오디오랑 액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위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타임 쪽에만 이제 코디네이션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되게 다양한 뭐 레졸루션도 다르고 그리고 FPS도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이 모델에서는 시간 개념을 뭐 프레임 단위가 아니라 실제 시간 단위로 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코디네이트 타임을 FPS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4fps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얘는 0,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16fps 같은 경우에는 0, 1.5, 3, 3.5, 4.5, 6 이렇게 가고 네, 30fps도 그렇게 각각 다르게 해가지고 리얼 월드 타임을 좀 가져오려고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액션 토큰에 대해서 이 리포트에서 좀 많이 가져오게 됐는데, 일단 이 액션 쪽에서는, 어토노미어스 비어크, 카메라 모션, 에고센트릭 모션, 싱글암, 듀얼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총 지금은 6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어, 에고 포즈 해서 이제 카메라가 보는 카메라의 각도를 이제 3D 포즈랑 6D 로테이션 그리고 이펙터 의 포즈를 3D 포즈랑 6D 로테이션으로 했고 그리고 그래스프 스테이트도 3D 포지션에 5핑거 그리고 스테이트는 오픈 클로즈로 원 디멘션으로 이렇게 액션 레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액션들을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토노머스 비클 같은 경우에는 9디멘션, 카메라 모션도 9디멘션이고 제일 많은 거는 에고센트릭 모션으로 카메라 모션, 왼손 오른손 각각의 이제 에펙터 포즈랑 그래프 스테이트까지 해서 총 57디멘션까지 다양한 디멘션을 일단 가지도록 배치를 했고 이 액션을 6가지로 카테고라이즈 한 다음에 이때 만약에 이 코스모스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바가 좀 하나의 이제 어, 좀 통일된 모달을 만들려고 해서 여기서도 다양한 액션의 카테고라이즈가 있지만은 이거를 하나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프로젝트 해가지고 걔를 하나의 이제 액션 토큰들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디멘션에 따라서 그 하나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프로젝트 할 수 있는 웨이트랑 이제 바이어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인코딩렛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똑같은 액션 토큰으로 아웃풋이 돼서 걔를 이제 다시 뭐 카테고리에 맞게 디코드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액션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인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MOT 구조에 대해서 나노는 8B 그리고 슈퍼는 32B로 해서 먼저 32 모델에다가 리즈너를 먼저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얘를 다시 좀 더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은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좀 최대한 다양한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얘를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튜닝 단계에서 비디오 리즈닝이나 비디오 QA를 거의 절반 이상을 넣어서 좀 더 이제 액션 모델에 대한 지식을 어댑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개를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슈퍼바이즈 파인튜닝 한 다음에 이 리저널 타워를 그대로 제너레이터 타워에 복제를 해서 한 다음에 이 리즈너 쪽 타워는 프리즈를 하고 이 제너레이터 타워를 프리트레인하고 미트레인해서 만든 게 코스모스고 이거를 나중에 도메인 스페시픽하게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면은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다른 이미지 투 텍스트 투 이미지 투 비디오 뭐 폴리시 이런 식으로 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리즈너 쪽에서는 프리 트레이닝 때 이제 뭐 OCR부터 해가지고 2D 그라운딩, 비주얼 QA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다양한 이제 텍스트 투 이미지나 이건 제너레이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에서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쪽의 지식을 좀 많이 얻을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미지 투 텍스트의 모달리티에 대한 데이터가 제일 많은데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에서는 비디오 텍스트도 좀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 어댑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쪽에서는 맨 처음에는 텍스트 투 이미지, 뭐 텍스트 투 비디오, 텍스트 투 뭐 비디오 플러스 오디오 같은 걸로 프리트레이닝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드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미지 액션 투 비디오, 비디오 투 액션, 이미지 투 액션 비디오, 비디오 트랜스퍼를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미드 트레이닝을 해서 코스모스 나노랑 슈퍼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 좀 더 작은 이제 데이터들의 포스트 트레이닝, 파인 튜닝을 해가지고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비디오, 폴리시 드로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닝 세팅은 뭐 이 앞에 거는 거의 다 말한 거고, 그래서 이 모델 자체는 트레이닝 할 때 사실 그래서 재현할 수 있냐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게 GB200 GPU를 나노 모델에선 1024개, 슈퍼에서는 2048개를 사용을 해서 각각 프리랑 미드에서 둘 다 사용을 했고요. 슈퍼 같은 경우에는 프리 트레이닝 모델에서는 프리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17.86 테라 토큰 그리고 미드 트레이닝에서 1.9 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큰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모델을 전체를 다시 학습시킨다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엔비디아에서 이제 프레임워크로 공개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따로 레시피에서 밝힌 게 H180기가 8개 정도면은 이제 테스트도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포스트 트레이닝 과정은 H100 8개 80기가에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네, 나중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모델 아키텍처나 뭐 그런 방법에 관한 거는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고 엔비디아에서 추가로 좀 몇 개 더 얘기를 해준 게 멀티모달 트레이닝 테크닉을 위한 좀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만들었는데요. 이미지, 비디오, 액션, 오디오를 다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액션이나 뭐 랭귀지나 이런 쪽은 토큰이 짧고 비디오는 우리가 비디오도 레졸루션이 다양하고 길이가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로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해야 효율적으로 GPU가 뭐 만약에 오디오 액션이랑 비디오를 한 번에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비디오 학습이 끝날 동안 이제 액션을 기다려야 한다니까 그런 레이턴시 없이 GPU를 잘 최적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 좀 말을 해줬는데 조인트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같은 랭크들끼리 서로 이제 싱크로너스하게 이제 스트림을 셀렉트 할 수 있는 이제 이 조인트 데이터 로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뭐 비디오, 액션 오디오를 다 이제 데이터셋이 있을 때 얘를 이제 스트림하는 버퍼에 둬가지고 여기에서 랭크 셀렉터가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그때는 다 같이 뭐 이미지를 하거나 다 같이 비디오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데이터 로드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이때 이제 조건은 토큰이랑 샘플 수가 이 각각의 맥스 값을 넘지 않도록 해서 배치를 만들어서 GPU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루커헤드 같은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패킹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버퍼 안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 어, 만약에 패킹을 하다가 이 토큰 맥스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그 다음 거를 사용하도록 뭐 얘는 스킵을 해두고 다른 건 이제 넣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루커헤드도 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 데이터 로더를 소개를 했었고요. 여기 랭크 개념이 뭐죠? 그 랭크가 그냥 GPU GB200이 이제 B272장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한 장 한 장에서 그냥 한 번에 같은 그걸 해가지고 저번 주에 호주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뭔가 GPU 연산을 할 때 뭐 get all이랑 뭐 다 같은 GPU에 나누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각각의 연산 하나하나에서
이제 대기를 했다가 연산이 완료되면 뭐 나눈다던가 가져온다던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랭크는 그 각각 한 장 한 장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각각의 랭 한 장 한 장에서 계산을 하는 양을 적당히 맞춰줘야지 이거를 GPU에서 모은다던가 나누는 연산을 할 때 최대한 레이턴시가 없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어. 네? 그 GPU를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제 패러렐하게 돌리게 되면은 그때 이제 패러렐한 연산을 할 때 이제 각각의 GPU에 막 나눠줘야 저번 주에 후주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뭔가 각각의 GPU에 뭐 똑같은 값을 나눠주고 이런 연산을 다 끝나면은 그걸 이제 같이 모으고 해서 하는 이제 GPU 연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연산끼리에 만약에 어느 한 GPU는 비디오를 다루고 어느 한 GPU는 랭귀지를 다루고 하면은 랭귀지 쪽을 다루는 연산이 더 빨리 끝나면은 그래도 이제 비디오 연산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각각의 GPU들에게 한 번, 그때 학습시키는 거의 모달리티를 통일해줘야 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할까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토큰을 사용을 할 때, 한 번 할 때 좀 같은 모달리티의 연산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이제 위에 쪽이었으면은,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제가 말을 못 드렸는데, 이때 AR 서브시퀀스랑 디퓨전 서브시퀀스에서 얘가 이제 쭉 토큰이 있고, 비디오 인코더가 끝나면은 랭귀지 토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드 오브 센텐스, 비긴 오브 제너레이션 하고, 이제 그 디퓨전에 들어가는 토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때 이렇게 토큰들 사이에서 패딩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붙여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이게 토큰마다 이제 길이가 다르고 아까 뭐 비디오도 각각 어떤 레조루션이냐에 따라 가지고 좀 토큰의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기존에는 그냥 이제 어텐션 이런 거 마스크 할 때 다 패딩을 해서 하기 때문에 딱히 이런 다른 트레이닝 어텐션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각각의 뭐 지금 이 리저널 패스웨이에 R0, R1, R2의 데이터를 다 다르게 한 번에 학습을 시키게 돼 그 패딩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토큰을 한 번에 그냥 붙여서 학습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얘가 패딩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패딩 없이 그냥 팩을 한 거라서 이때 이 R0는 R0끼리, R1은 R1끼리, R2는 R2끼리 이렇게 해서 어텐션을 해줘야 한다 해서 이런 식으로 캐주얼 마스크를 하고 비슷하게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 G0, G1, G2가 있으면은 이것끼리만 서로 이제 어텐션이 되도록 하는 어텐션 테크닉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설트인데요. 리설트가 이제 되게 다양하게 있고 각각의 벤치마크에 대해서 뭐 다른 이제 성능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일단 에버리지만 보시게 되면은 제너럴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코스모스 슈퍼가 73.7, 제미나이 3.1%가 77.5고 그래서 이제 QN3 VL은 72.8 뭐 이런 식으로 오픈 소스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소타를 가 되게 많았고요. 혹은 이제 컴페티티브한 정도로 나왔고 대신에 이제 제미나이와는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보틱스나 특히 스마트 인프라나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까지도 되게 큰 성능 차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즈너 쪽 리설트고요. 제너레이터 쪽 리설트를 보게 되면은 어
일단 이제 코스모스 슈퍼 나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드 트레이닝까지 된 게 코스모스 슈퍼랑 나노고요. 이 텍스트 투 이미지나 이제 그런 게 붙은 경우에는 거기로 이제 그쪽으로 파인 튜닝이 된 것인데 코스모스 슈퍼랑 나노 같은 경우만 봐도 이제 피직스 언더스탠딩에 관련해서는 소타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게 WM 리월드 본 이게 있는데 여러 번 해가지고 제일 좋은 성능을 나타낸 걸로 기준으로 따지면은 더 많은 성능 차이가 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이미지로 이제 파인 튜닝을 한 경우에는 이제 오픈 웨이트 모델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고 그리고 이제 GPT-2 나노 바나나 2 이런 클로즈드 모델 중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들을 제외하고는 네, 그 클로즈드 포함해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정도의 성능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폴리시 드로이드랑 PT 이닛 같은 경우에는 얘가 폴리시 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 트레이닝, 미드 트레이닝 된 코스모스를 드로이드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킨 거고 PT 이닛은 프리 트레이닝만 한 거를 이제 드로이드에 학습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드로이드 그 나노 그 미드 트레이닝까지 한 코스모스를 학습시킨 거는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고 그냥 이제 나노를 드로이드 학습시킨 것도 성능이 좋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이 폴리시 드로이드랑 그냥 PT 이닛 간의 이제 차이를 보고 미드 트레이닝에서 이 모델이 얼마나 그 액션에 대한 지식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둘 성능 차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보랩 120에서는 이제 이게 로보랩 120인데요. 네. 그 이제 좀 파이 0.5나 그루트나 이런 스트롱 BLA나 드림제로와 같은 월드 액션 모델 상대로도 모두 큰 성능 차이로 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모델에도 리미테이션이 지금 여러 개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롱 호라이즌이나 하이 레졸루션이나 피지컬이 좀 컴플렉스한 상황에서는 아티팩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좀 그 공통적인 실패 사례로는 시간적으로 좀 일관성이 없거나 카메라나 이제 오브젝트의 모션이 좀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소리랑 비디오 얼라이먼트를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그 토마토를 써는데 뭔가 과일 자르는 소리라기보다 그냥 좀 뭔가 이상을 다른 소리가 난다던가 하는 식으로 사운드랑 비디오 얼라이먼트가 어큐레이트하지 않고 그리고 액션 스테이트가 좀 일관성 있게 유지되지 않고 오브젝트 몰핑이 일어난다던가 3D 스트럭처가 inaccurate하다던가 그리고 또 물리 법칙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implausible physical dynamics는 좀 네거티브 프롬프팅을 하면은 살짝 개선된다고 하기는 했는데 네, 아무튼 이런 리미테이션이 지금까지는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이크 홈 메시지로는 일단 그 밑에 이게 리저널 에벌레이션인데요. T2B랑 I2B 둘 다 이 QNVL을 사용을 했을 때, QNVL을 리즈너로 사용했을 때랑 코스모스 리즈너로 그 아까 그 MOT에서 이 디퓨전 쪽을 이제 AR에서 학습을 끝난 걸로 이제 얘를 이니셜라이즈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얘를 AR로 시작한 리즈너로 이니셜라이즈 하지 않고 QN3VL로 이니셜라이즈 했을 때의 차이가 이 아래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뭐 성능 차이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모스 3로 리즈너를 초기화를 했을 때 성능 차이가 조금씩 더 좋은 걸 보면서 이제 언더스탠딩이랑 제너레이션을 하나의 백번에서 학습하는 쪽이 서로를 이제 강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네 좀 쉐어드한 백분을 사용을 하고 가벼운 이제 모달리티 스페시픽 헤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테그레이션 텍스를 줄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얘가 베이스라인 모델에다가 각각 이제 드라이브 심, 로봇 심, 웨어하우스, 피직스 심, 신 휴먼 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더 시킨 건데, 이렇게 꼭 아키텍처를 단위로 변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데이터만 적절히 잘 사용을 해서도 도메인 스페시피시티를 만들 수 있다가 테이크홈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뭐 다른 모달리티는 그래도 뭐 지금 현재 로보틱스나 피지컬 AI에서 좀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건데 네, 오디오도 지금 같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오디오는 뭐 혹시 왜 같이 다루었을까요? 오디오도 같이 다루는 게 요즘에 추세인가요? 피지컬 AI에서 옴니모달 하는 것 중에서. 어, 그 오디오는 저도 사실 그거 쪽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요새 뭐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 코스모스만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얘가 사실 액션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얘가 하려는 게 좀 옴니모달한 월드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이미지 투 비디오, 비디오 투 비디오 하는 그 비디오 제너레이션에서 오디오가 포함되는 경우는 되게 자주 나오는 일이어서 그거를 오디오까지 포함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모델에서 얘기하는 바가 전체를 이제 하나의 트랜스포머 구조 안에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서로 뭔가 이제 노레지 트랜스퍼가 일어난다가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하는 바인 것 같아가지고 오디오도 그런 개념에서 하나의 축으로 넣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잠깐만요. 이게 이미지 생성 혹은 비디오 생성 쪽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했나요? 맨 처음에 이제 QN3 VL 모델이 아무래도 이미지랑 비디오 생성하는 모델인데 거기서 이제 어, 시작을 네? 그거는 그냥 비전 랭귀지 모델 아니었어요? 그게, 어, 디퓨전 기반의 그런 이미지 비디오 생성 모델인가요? 퀸 VL이? 어, 그 제가 확인을 안 해봤었는데 그 같은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어토리글식도 돌리고 디퓨전 쪽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네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일단은 그 QNVL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이미지 제너레이션 프리트레이닝을 했냐고 여쭤보시면은 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퓨전 쪽 타워에서 일단은 적어도 맨 처음에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비디오, 뭐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투 비디오, 텍스트 이미지 투 비디오 오디오 이런 거는 다 프리트레이닝을 제너레이션 프리트레이닝을 한번 하고 거기다가 이제 따로 이제 이 프리트레이닝 된 거를 잊지 않으면서 액션 쪽도 같이 학습할 수 있게끔 미드 트레이닝이 되었습니다. 네.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퀸 VL 그게 뭐 약간 그 뭐라 그러나? 뭐 유니파이드 모델이라 그러나?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단어 토큰 제너레이션이나 뭐 프리딕션을 함과 동시에 뭐 때로는 이미지나 비디오를 또 생성해야 될 때는 뭐 디퓨전 헤드가 또 여러 번 디노이징 스텝을 거쳐서 생성할 이미지의 토큰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뭐 텍스트 생성하는 뭐 LLM 기반의 혹은 그걸 이제 이미지 쪽 인코더나 입력까지 받아서 확장해둔 VLM 모델과 그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 이 두 개를 합친 모델은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웃풋 헤드가 약간 이런 뭐 좀 두 개 서로 다른 좀 모드로다가 좀 이질적인 서로 다른 모드로 이제 뭐 이렇게 모델이 구성되고 하잖아요. 네. 이것도 애초에 뭐 스타팅 포인트가 된 퀸 VL 모델이 그런 모델이라는 이야기일까요? 어,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보고 네네. 오기는 했는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네네. 그래요. 좋아요. 네. 퀸3 VL은 그냥 텍스트 제너레이션 안에 헤드만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퀸 멀티모델 모델이 그 정도까지만의 구조로 알고 있는데 아, 어쨌건 뭐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뭐 그렇다 치고 저 로봇 액션 프리딕션 하는 이쪽은 님 중간에 목소리가 끊겨서 다 그 로봇 액션 생성하는 쪽까지밖에 못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혹시 네. 들리나요? 네네, 들립니다. 아, 네,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하여튼 로봇 액션 아웃풋은 네. 그쪽은 그대로 약간 그 아웃풋 헤드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뭐 모터, 뭐 토크값 뭐 약간 이런 거 출력해야 되는 건데, 그 뭐 이거는 이거대로, 그러니까 이미지나 뭐 이렇게 텍스트 토큰들이랑은 또 다른 종류의 아웃풋이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이렇게 아웃풋 헤드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이게 아, 통합된 이 모델이? 제가 그거를 까먹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앞에서 액션 토큰을 할 때 얘가 지금 서로 이제 어토노미스 비어클, 뭐 카메라 모션, 에고 센츄리 이게 다 각각 이제 뭐 축적도 다르고 이 각각의 이제 사용해야 하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모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냐, 뭐 각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다 아무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코스모스 모델에서는 그 각각의 뭐 모델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모터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조작되느냐를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이전 스테이트에서 현재 스테이트로 가는 그 스테이트의 차이? 그래서, 그러니까 위치의 차이, 이런 걸로만 이제, 뭐,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차이를 안다고 해도 걔를 모터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조작하고 하는 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그 리미테이션에 나왔던 이런 imperfect action state consistency에서도 이제 그 실제로 그 스테이트의 차이를 다시 이제 모터로 옮기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그거는 코스모스에서 해주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문제가 계속 있다고 아티팩트가 있다고 아, 알고는 네,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로봇 저기 그런 거 태스크에서 이벨리에이션을 한 게 지금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게 저 논문에 포함이 돼 있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게? 어, 이 이밸류에이션 한 거는 드로이드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로보랩 120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드로이드랑 뭐 나노가 성능이 다른 VLA들에 비해서 훨씬 좋았다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모델 일단 갖고 와가지고 뭐 그 액션 헤드를 그 드로이드 개의 스페시픽한 뭐 그 모터 그런 거 데이터로 대충 뭐 SFT를 하든 뭐 네. RL 또 하나? 그거 뭐 정확한지 난지 하여튼 뭐 VLA 그러니까 파인 튜닝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모델도 그런 스타팅 포인트로 가져와서 쓰되 아웃풋 헤드는 뭐 새로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파인 튜닝을 했나 보죠? 그러면?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들 중에 하나가 이 앞에서 액션 토큰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액션에 대해서 유니파이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각각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프로젝션이랑 뭐 그 인코드 디코드 하는 것도 각각 새로 학습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제 환경을 추가를 할 때 이제 인코딩 디코딩 하는 것도 새로 추가를 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액션 쪽에서 이제 헤드를 또 따로 달아가지고 이 스테이트 차이 아는 거랑 실제로 조작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그 학습을 다시 하고는 해야 돼서 조금 약간 지금은 되게 유니파이드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그러면 다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박통합과정 이도현이고요. 오늘은 몰모 시리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몰모 액트 2라고 하는 VLA 모델이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그냥 몰모 액트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김에 몰모 액트, 몰모 액트 2, 그리고 사실 몰모라는 게 원래 VLM 이름이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몰모 시리즈는 앨런 AI 연구소에서 나온 거고요. 요 AI2에서 나오는 모든 체크 포인트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허깅 페이스에 다 공개가 돼 있어서 되게 영구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4년 9월에 몰모라고 하는 VLM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 제 기억에는 비주얼 프롬프팅이라는 게 좀 한창 연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사실 저희가 VLM한테 일반적으로 뭔가를 인스트럭션을 내리거나 어떤 퀘스천을 줄 때 자연어로 되게 표현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서 특정 요 사람을 가리키고 싶은데 이거를 자연어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시각적으로 프롬프팅을 주는 거를 비주얼 프롬프팅 또는 비주얼 인스트럭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화살표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운팅 박스로 줄 수도 있고 뭐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같은 걸로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게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고 이것과 살짝 뭔가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주얼 그라운딩이라는 것도 조금 연구가 막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비주얼 프롬프팅이면 비주얼 그라운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바운딩 박스 같은 거를 모델이 예측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어떤 유저가 이렇게 포인트 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를 해서 요거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 모델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통해서 같이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의 입장에서 이렇게 유저가 준 어떤 마스크 또는 바운딩 박스를 이해하도록 하는 거를 뭐 비주얼 프롬프팅. 반대로 모델이 이 바운딩 박스 또는 마스크를 내뱉게 하는 걸 비주얼 그라운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몰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주얼 그라운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운딩 박스나 그런 것보다는 이 하나의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논문의 제목 자체는 몰모 앤 픽스모인데 뭐 픽스모도 모델은 아니고요. 이 몰모를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셋을 픽스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모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일단 몰모는 기본적으로 그냥 VLM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미지를 넣었을 때 뭐 QA를 하거나 유저와 QA를 하거나 아니면 캡셔닝을 하거나 그런 것과 더불어 이 몰모라고 하는 모델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져 있거든요. 네,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 점점점점도 이 몰모라고 하는 VLM이 실제로 어떤 좌표를 내뱉은 거예요. 뭐 3,3 또는 뭐 10,10 이런 좌표를 내뱉은 거를 그냥 시각화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몰모는 이러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픽스모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데이터셋인데 이 픽스모 데이터셋 안에는 언더스탠딩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셋들도 있지만 뭐 포인트 그라운딩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셋들도 좀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몰모는 어떻게 구현이 돼 있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VLM하고 똑같이 구현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VIT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요. 그리고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투레이어 MLP이고 뭐 디코더 온리 LLM을 사용을 해서 뭐 쿠엔 시리즈 또는 올모라고 이것도 AI2에서 아마 공개된 LLM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이 몰모라고 하는 VLM이 사용하는 하나의 테크닉은 또 뭐가 있냐면 보통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 LLM들은 다 그 스퀘어 이미지만 받았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정사각형 이미지만. 근데 요 몰모 같은 것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직사각형 이미지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개로 크롭을 하는데 그 크롭을 할 때 지금 요 이미지를 이렇게 네 개로 크롭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약간의 오버랩이 있도록 크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이 요때 당시에는 굉장히 성행을 했기 때문에 몰모도 좀 그대로 따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몰모였고요.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모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VLM인데
뭔가 포인트 그라운딩을 할 수 있는 VLM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말씀하셨나요? 아, 네, 미안해요. 제가 뮤트할게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몰모 액트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작년 8월 달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VLA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VLM이 뭔가 백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VLM 백본을 구성할 때 저희가 방금 앞에서 본 약간 몰모를 조금 많이 참고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풋으로는 이렇게 현재 스테이트 이미지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추럴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들어오면 몰모 액트라고 하는 논문은 일단 먼저 제가 조금 네.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뎁스를 자기가 좀 예측을 해내요. 그래서 뎁스 퍼셉션 토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뎁스 퍼셉션 토큰을 먼저 예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트레이스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최대 5개 정도의 점으로 이루어진 트레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실제로 요 몰모액트가 생성을 해내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추론한 요 뎁스와 이 트레이스를 기반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내뱉어야 뭐 요 트레이스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아웃풋을 액션을 좀 예측해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모 VLM에서 조금 많이 차용을 했고요. 어떻게 좀 구현돼 있냐를 말씀드리면 사실 뭐 요즘 VLA들은 액션을 내뱉을 때 그 뭐야 디퓨전 기반으로 조금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조금 옛날 VLA들을 보면 오픈 VLA나 RT2를 보면 하나의 LLM 또는 VLM이 토큰 단위로 약간 디스크리트한 액션 토큰을 내뱉거든요. 그래서 일단 몰모 액트는 디스크리트한 액션 토큰을 내뱉게 구현이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RT2라고 하는 논문의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어떤 현재 이미지랑 인스트럭션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으로 이런 거를 지금 내뱉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모델이 132, 114, 128 이런 토큰을 직접 내뱉은 거고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특정 액션 값이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토크나이즈 한 게 이 로봇 액션이라서 요 로봇 액션을 직접 이렇게 실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액션을 내뱉는데 뭐 한 6개 정도의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몰모 액트도 좀 이런 디자인을 일단은 따른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모액트는 좀 이렇게 3D 스페이스 상에서 리즈닝을 조금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액션 리즈닝 모델은 뭐를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는 거를 되게 언어로만 말을 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리즈닝이잖아요. 근데 당연하게도 언어로만 내가 만약에 리즈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뭔가 이 트레이스를 리즈닝 한다던가 아니면 뭐 뎁스 같은 좀 3D 관련된 어떤 3D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리즈닝을 한다던가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모액트는 3D 상에서 좀 리즈닝을 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뎁스 퍼셉션 토큰 또는 그리고 비주얼 리즈닝 트레이스 이 두 개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리면 일단 모델이 직접 뎁스 퍼셉션 토큰이라는 거를 예측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RGB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RGB 이미지에 대한 뎁스를 요 VLM 모델 자체가 예측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일단은 모델이 직접 생성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시퀀스예요. 지금 보면 뎁스 스타트랑 뎁스 엔드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스페셜 토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가운데 한 100개 정도의 뎁스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모델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내가 지금 한 RGB 이미지를 받고 액션을 출력하기 위해서 일단은 최소 100개의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되는 모델이거든요. 이거를 그 뒤에 그 몰모액트 2에서 조금 해결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소 100개의 뎁스 토큰을 생성을 해놔야 되고 이 각각의 뎁스 토큰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VQ, VAE 코드북 형태로 조금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북의 사이즈는 128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토큰을 내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depth anything v2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셋에 어떤 어노테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VLA 데이터는 RGB 이미지랑 액션 이렇게만 있을 텐데 그 RGB 이미지를 그냥 depth anything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depth를 뽑아내고 그리고 이러한 뽑아낸 depth 맵을 가지고 저 코드북을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저거를 그대로 계속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RGB 이미지 받아서 뎁스 토큰에 내뱉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뎁스 토큰에 내뱉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스를 내뱉어야 되는데 이 트레이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사이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점의 좌표를 내뱉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트레이스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은 내가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이때 또 몰모라는 애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 트레이스 그러니까 이 궤적 자체를 얻어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어차피 나의 데이터셋에는 현재 t초 때 프레임과 t 플러스 1초일 때 프레임이 있으니까 두 프레임 사이에 요 로봇의 이동 요거를 예측하면 그게 곧 트레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델이 내가 지금 현재 예측해야 될 포인트 자체는 요 요 실제 리얼월드 좌표가 아니고 요 이미지 스페이스 상의 좌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를 0,0이라고 하면 이게 뭐 한 30,20 정도라고 하면 30,20이라는 좌표를 예측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30,20이라는 좌표를 어노테이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살펴본 그 몰모라는 VLM을 사용을 합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최종적으로 뭐 이 모델은 액션을 생성하기 위해서 뎁스 생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주얼 트레이스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액션을 생성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한 가지 더 장점, 뭐 어필 포인트는 뭐냐면 어 사실 요 여기 보이시는 요 트레이스를 지금은 VLM이 생성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요 트레이스를 직접 그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 언어가 아닌 어떤 트레이스를 사람이 직접 그려주는 인스트럭션 형태도 우리 모델은 할 수 있다. 약간 좀 이렇게 컨트리뷰션 포인트를 잡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요거고 뭐 일단 몰모이트 데이터셋이라는 것도 공개를 하는데 이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뎁스 애니띵하고 몰모 모델을 통해서 좀 다양한 어노테이션을 했잖아요. 뎁스와 이제 트레이스에 대한. 그래서 그거를 모아놓은 게 몰모 액트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몰모 액트 데이터셋도 당연하게도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추가로 멀티모달 웹 데이터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몰모이트는 일단 뭐 세 가지의 트레이닝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프리 트레이닝 하고 그 다음에 미드 트레이닝 그리고 포스트 트레이닝 하는데 각각의 차이는 뭐냐? 프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각가지의 것들을 다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VLA 데이터셋뿐만 아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웹 데이터 또는 뎁스 토큰만 예측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조금 학습을 해낸 다음에 미드 트레이닝과 포스트 트레이닝 때는 정말 VLA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실제 내가 디플로이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구조에 되게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냐면 어쨌든 내가 토큰을 하나하나 디코딩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액션 청킹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포스트 트레이닝 할 때는 이 액션 청킹을 같이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 결과는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요. 공개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그냥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모델이 요 노란색으로 비주얼 트레이스를 예측했을 때 모델은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모델이 생각한 것과 사람이 생각한 게 다르면 어떻게 될까를 실험을 해봤는데 뭐 사람이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컨트롤러블하다고 좀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몰모액트 2는 5월 달에 뭐 약 한 달 정도, 한 달 전에 나온 그러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몰모액트랑은 뭐가 다르냐? 일단 첫 번째는 기존에 있었던 몰모액트는 몰모라고 하는 VLM 기반이었거든요. 근데 몰모액트2는 몰모2 ER이라고 하는 VLM 기반입니다. 그래서 몰모2 ER은 뭐냐? 그냥 VLM인데 Embodied Reasoning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한 VLM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새로운 데이터셋도 당연히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액션 토크나이저를 조금 최신 패스트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VLM이 디스크리트한 액션 토큰을 내뱉는 아키텍처였지만 지금은 플로우 매칭 기반으로 어떤 액션 익스퍼트를 따로 두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파이처럼. 네, 그 다음에 새로운 리즈닝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몰모토 ER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미나이 ER 뭐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VLM인데 좀 이고센트릭한 1인칭 뷰, 그러니까 좀 로보틱스스러운 그런 데이터셋으로 VLM을 학습한 거 뒤에 ER이라고 붙이거든요. Embodied Reasoning이라고 해서. 그래서 몰모토 ER은 어쨌든 VLA에 적용하면 좋은 VLM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허깅 페이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 벤치마크 성능표를 보면 어 뭐 기존에 있었던 이 몰모2, 그러니까 인바디드 리즈닝 전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뭐 성능이 이렇게 좋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몰모액트2 데이터셋도 있는데 이것도 기존에 아까 몰모액트 데이터셋에서 뭐 다양한 것들이 좀 추가된 데이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SO100이나 SO101처럼 되게 좀 저렴한 로봇 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도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몰모액트2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것도 좀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첫 번째 프리 트레이닝 때는 요 모델 자체가 현재 몰모2 ER이라고, 그러니까 VLM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프리 트레이닝 때는 그냥 요 VLM이 디스크리트한 액션 토큰을 내뱉도록 그 몰모액트처럼 그냥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근데 기존 몰모액트랑 다른 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 토크나이저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아까 몰모 액트에서 사용한 그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은 되게 섬세한 매니플레이션이 좀 섬세한 매니플레이션의 부적절한 방법론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패스트 토크나이저 모티베이션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최신의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프리 트레이닝이 끝나고 나서 포스트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그래서 포스트 트레이닝 때는 이제서야 액션 익스퍼트가 붙습니다. 액션 익스퍼트는 파이 구조랑 비슷하게 지금 보시면 이게 VLM이고 이게 액션 익스퍼트면 각 레이어끼리 크로스 어텐션이 걸려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키텍처적으로는 뭐 엄청 노벨하지는 않고요. 근데 그냥 파이처럼 이렇게 액션 익스퍼트를 뭔가 디노이징 기반으로 잘 이렇게 구현을 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몰모 액트 투 띵크라는 게 나왔는데, 일단 저희 앞에서 몰모 액트의 가장 컨트리뷰션 포인트는 뎁스를 예측하고 트레이스를 예측한다. 즉 내가 3D 스페이스 상에서 리즈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줬었거든요. 몰모 액트 2는 사실 이러한 거를 조금 내려놓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 띵크가 붙은 별도의 모델을 공개를 해서 좀 뎁스를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하기는 합니다. 이 몰모액트 투 띵크는 그 이전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을 때 어, 내 하나의 RGB 이미지에 대해서 100개의 뎁스 토큰을 예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요 T0에서 T0에서 넘어갈 때 사실 로봇 팔만 움직이고 나머지 백그라운드들은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그라운드는 저희가 사실 뎁스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요 몰모 액트 2에서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뎁스는 그냥 그 이전에 내가 생성해 놓은 거를 재사용을 하고 RGB 값이 달라진 그 영역에 대해서만 뎁스를 생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피션트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험은 뭐 인사이트를 주는 건 딱히 없어서 일부러 안 들고 왔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 뎁스 생성하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럼 몰모 액트로 할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 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10 by 10의 그리드로 일단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100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뭐 뎁스 토큰을 100개 생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각의 토큰이 요 각각의 그리드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일단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구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드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VQVA 코드북 있잖아요. 일단 이 코드북의 사이즈는 128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128개 벡터 중에서 내가 100개를 쭉 생성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일단 저희가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디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VQV의 이 형태로 일단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이 코드북을 학습을 시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코드북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그럼 그 뎁스맵 데이터셋은 어떻게 얻어내느냐? 이 뎁스 애니띵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노테이션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뎁스 애니띵을 통해서 RGB랑 뎁스맵 이렇게 페어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 놓고 요 코드북을 학습을 시켜 놓고 그 코드북 기반으로 뎁스를 예측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몰모 액트 2에서 아까 좀 네. 바뀌었다고 한 게 어떤 거였죠? 바뀐 게 그냥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액션 인프런스 한 번 할 때 100개 토큰을 생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로봇 팔만 대부분 움직이고 여기 백그라운드 여기 뭐 데스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제 뎁스가 변할 리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t는 0일 때랑 t는 1일 때 두 RGB 사이의 디스턴스를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가 많이 바뀐 것들에 대해서만 뎁스를 새롭게 추정을 합니다. 그게 몰모 액트 2의 방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근데 그 디스턴스가 곧 뎁스 아니에요? 근데 그 RGB 스페이스 상에서 그냥 시밀러리티를 측정해서 트레스홀드 잡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GB 그 어떤 고정된 픽셀 위치에서 혹은 각각의 픽셀 위치에서 RGB 값의 변화가 컸을 때 그 해당 픽셀의 뎁스를 구한다. 네네, 맞습니다. 네네. 하나 더 궁금한 건 몰모 2에서 그러면 싱크 모델, 이 뎁스 예측하는 싱크 모델 붙은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실험에서 둘이 뭐 성능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싱크가 뭐가 더 좋은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사실 요 뎁스를 컨디션으로 넣어주는 거는 액션을 생성할 때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3D 상의 어떤 정보를 넣어주니까. 근데 이 모델이 뎁스 자체를 생성하게 하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냐는 조금 저 스스로는 애매해서 요 그냥 몰모액트 투 띵크랑 그냥 몰모액트랑 그냥 몰모액트 투 띵크가 같이 실험된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리베로라고 하는 꽤 성능이 포화된 벤치마크거든요. 그래서 그 벤치마크 상으로는 띵크 모델이 더 좋기는 한데 사실 그것만 봐서는 성능이 엄청 많이 올랐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 어, 네, 오늘 발표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면접을 한 두 군데인가 보러 갔다 오느라 너무 좀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로 먹는 겸 이제 좀 오늘 면접 보고 온 후기를 말할 겸 해가지고 이제 핵융합이랑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피지컬 AI랑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뉴스 같은 거 제가 맨날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걸 보시면은 뭐 종종 K 문샷 프로젝트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좀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뭔가 좀 AI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요것들을 뭔가 좀 자연과학 혹은 어떤 기술 연구하는데 적극적으로 써보자라는 건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이게 미국에서도 뭔가 그 뭐랄까 제네시스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뭐 12개 주제를 골랐는데 그중에 이제 이 핵융합이라는 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랑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굽는 거가 좀 한 주제가 있어요. 가지고 뭔가 나름대로 요 분야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각각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뭐 몇백억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요 12개 주제에서 거의 뭐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10년 동안 쓰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뭐 이런 점에서 뭔가 좀 다른 분들도 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를 보면서 최근에 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핵융합 전문가 분이 뭔가 좀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그분이 좀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왜냐면 핵융합이라는 거를 AI를 기반으로 뭔가 좀 열심히 연구해 보자라는 건데 그때 던졌던 모토가 AI를 위한 핵융합이랑 그리고 핵융합을 위한 AI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최근에 AI 뭐 LLM 뭐 그런 거 막 돌리면은 뭐 사실 뭐 H100 GPU 기준으로 700와트 먹거든요, 한 장이. 그럼 그게 이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700와트라는 거가 정확하게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 혹은 헤어드라이기 한 대가 풀로 돌아가는 전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GPU를 풀로 돌리는 거는 집에서 헤어드라이기 켜놓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뭔가 에너지 많이 먹는 건데 이게 점점 뉴스 보면은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많이 짓는다고 하니까 전력이 좀 부족하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전력 관련해서 뭐 주식을 하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그 전력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안이 이제 뭔가 좀 핵융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거꾸로 핵융합이라는 거가 아직 좀 완성된 기술은 아닌 거죠. 이게 되게 막 어려워가지고 막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 건데 혹시나 AI를 활용하면 이거를 또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서로가 서로의 이슈를 해결해 주는 그런 관계인 거죠. 아주 이거를 좀 마구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자라는 이제 메시지를 그 대가분께서 던지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들고 와봤는데 좀 제가 어느 정도 좀 뭐 아주 제가 뭐 열심히 그런 뭐 알고 뭐 전문가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나름대로 우리 연구실 최근에 좀 피지컬 AI 같은 거 좀 피지컬 AI 혹은 로보틱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우리 연구실에서 좀 사람들 좀 꼬셔가지고 잘 해보면 좋은 결과를 좀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주 넘어가면은 뭐 기본적으로 오늘 뭐 얘기하는데 기초적인 개념 같은 걸 좀 설명을 하고 가야겠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만 뭐 저도 고수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핵융합이라는 거가 그냥 쉽게 말하면은 원자핵 두 개가 만나가지고 하나의 좀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그냥 물리적인 반응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력 발전에서 하는 핵분열인데 그거는 하나의 원자가 쪼개져 가지고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이거를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거가 어떤 의미냐? 요 반응 전후로 질량이 바뀌어요. 들어간 질량이랑 나온 질량이 바뀌는데 그 질량 차이만큼을 이제 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E는 mc 제곱이라는 수식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그 수치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건 거예요. 가지고 이게 좀 뭔 소리 하는 거냐 와닿지 않아서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핵융합 로에 들어가는 연료를 250kg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석탄이 한 270만 톤이에요. 거의 뭐 무지막지한 그 효율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연구하면은 엄청나게 좀 값싸게, 뭐 값싼지는 모르겠지만, 좀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점,
뭐 핵 모시게 하면 맨날 뭐 위험하다고 시위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냐? 이게 좀 설명드리면은 핵융합은 되게 하기 어려운 그 반응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조건을 조금 잘못 맞춰줬다. 그럼 바로 꺼져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핵 분열을 이용한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뭔가 이제 그 반응이 한 번 일어나면 계속 점점 점점 커지는 그런 거거든요. 아주 이거는 잘못 제어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폭발을 하는 거죠. 가지고 이게 서로가 거꾸로예요.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뭔가 좀 잘못하면 폭발하는 건데 핵융합 발전소는 잘못하면 그냥 꺼진다. 가지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 이후에는 핵융합을 열심히 해야지 좀 더 뭐 안전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핵융합이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 뭐 또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 그런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알아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핵융합은 별에서 일어나요. 별은 이제 당연히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맨날 눈 뜨면 보는 태양이 그런 대표적인 예신 거고 태양에서는 한 1500만 도, 한 1000도, 1000만 도, 2000만 도 그런 사이에서 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요거는 태양이라는 거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그 질량이잖아요. 질량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으로 인해서 뭔가 걔가 이제 좀 잡아당기는 그런 압력 때문에 좀 잘 쉽게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구에서 그걸 하겠다고 하면은 뭐 지구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더 높여줘야 돼요.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한 온도를 1억 도 정도로 가열을 해야지 핵융합이 좀 일어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뭐 핵융합을 위해서 1억 도까지 데펴야 된다는데 뭐 데피는 건 차치하고 1억 도짜리 물질이 있으면은 요거 뭐 얻다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딘가 닿으면은 무조건 뭐 타버리거나 녹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좀 이슈가 되는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설명드릴 거가 이제 그렇게 뜨거운 상황에서는 뭔가 좀 물질에서 핵이 있으면은 원자가 있으면은 원자 핵이랑 전자가 좀 분리가 돼요. 이게 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플라즈마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뭔가 뭐 물리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이게 나름대로 이게 원자라는 거가 플러스의 양성자랑 중성자가 핵에 있을 거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 이렇게 얘네가 붙어 있으니까 중성이에요, 전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건 얘는 플러스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이게 나름대로 전기적인 뭔가 좀 특성을 가져가지고 자기장에 반응을 해요. 가지고 이런 뭔가 좀 물리적인 현상들을 쫙 보고서 똘똘한 사람들이 이제 방안을 생각해낸 거가 뭔가 이제를 자기장을 통해 가지고 이 플라즈마라는 거를 허공에 띄워놓자. 그러면 이제 허공에 떠 있으니까 뭔가 옆에 뭐가 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억 도가 되더라도 뭔가 안전하고 뭐 좀 실패하지 않겠다. 라는 이제 좀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장치들을 좀 여러 가지 고안을 했는데 뭔가 이제 우리 인류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는 건 이제 토카막이라는 장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엄청나게 강한 전자석을 써가지고 자기장을 엄청 세게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입자를 이제 허공에 띄울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서 잘 이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보자 라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토카막이라는 거가 뭐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이거 왜 지금 못 하고 있느냐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자석을 어떻게 제어해야지 이런 플라즈마를 잘 가둬놓을 수 있는지라든지 일단 가둬놓은 상태에서도 어쨌든 간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지 전기를 뭐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좀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강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느라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표적인 토카막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케이스타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치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릴 네이처 논문이 있는데 거기선 이제 스위스에 있는 TCV라는 장치를 썼다고 하고 어, 제가 같이 연구하는 미국에 있는 박사님께서는 이제 D3D라는 장치도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프랑스에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가 합쳐가지고 좀 이터라는 장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나름대로 상용화를 열심히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토카막에서 어떻게 전기를 만드냐면은 플라즈마를 일단 잘 가둬놓고서 이거를 1억 도까지 대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데펴가지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뭐 중소소라고 하는 거랑 삼중소소 하는 게 만나가지고 헬륨이랑 중성자가 딱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좀 다시 기억을 되짚으면 우린 자기장으로 가둔 거잖아요. 그럼 자기장으로 가뒀다는 거는 전하가 있어야 되는 건데 중성자는 전하의 영향을 그 자기장의 영향을 안 받겠죠. 그럼 얘는 밖으로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요 중성자가 튀어나올 때 아까 좀 말씀드렸던 그 질량 결손에 의한 그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나게 강한 운동 에너지로 바깥에 있는 벽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벽을 때리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충돌로 인해서 뭔가 열 같은 걸로 바뀌겠죠. 그 열로 이제 물을 데펴가지고 발전소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 벽에다가 리튬을 두르면은 중성자가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삼중수소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삼중수소라는 거가 다시 이 연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 소리냐? 핵융합 발전은 그냥 돌리기만 하면 연료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이래가지고 좀 아주 이제 희망찬 그런 걸로 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토카막이라는 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서 이게 그러면 왜 그 피지컬 AI랑 관련이 있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자석이 있겠죠. 당연히 그 강하게 그 자기장을 걸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전자석이 좀 세 종류로 좀 구분이 돼요. 이게 세 종류라는 거가 뭐 전자석 자체가 다르다는 건 아니고 어디에 어디에 어떻게 장착이 되는지 좀 다른 거라서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가둔다는 것 자체가 위에서도 눌러줘야 되고 옆에서 눌러줘야 되고 안에서도 눌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을 조절하는 느낌으로서 좀 배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석의 각각에 대해서 전류나 전압을 좀 바꿔주는 식으로 자기장의 모양 혹은 세기를 바꿔주는 식으로 좀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TMI 이제 우리나라에서 K스타라고 하는 거는 초전도 자석을 쓴다고 하는데 왜 초전도 자석을 쓸까요? 아시는 분? 네. 그, 그냥 이게 전자석에 이제 엄청난 전기를 가해야지 좀 강력한 자기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일을 감았을 때 코일에도 그냥 전기가 흐르면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래 엄청 그게 저항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전기를 세게 주다 보니까 잘못하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초전도 체로 만들면은 얘는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열이 안 나가지고 오래 운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전소라는 거는 거의 뭐 24시간 이상을 돌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초전도체를 써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막 뭐 한 1, 2년 전이었죠. 뭐 초전도체를 만들었느니 뭐니 뭐 그런 이슈가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이런 맥락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일단 플라즈마를 가둔 상황에서 1억 도까지 데펴야 되잖아요. 그 데피는 장치가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오믹 히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플라즈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걔도 마찬가지로 저항이 있는 거고 그 저항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뜨거워져요. 그런 것들에 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MBA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바깥에서 중성자를 쏴주는 거예요. 그럼 중성자가 따다닥 들어오면서 안에 있는 다른 그 입자들이랑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뜨거워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ECR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 전자레인지 같은 거예요. 가지고 이런 장치들이 있고, 이것들을 또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토카막을 운전해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까지는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라고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뭐 단순하게 센서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막
당연히 이제 1억 도짜리 물질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탐침을 넣는다거나 이런 건 안 되겠죠. 녹아버릴 테니까. 가지고 간접적으로 바깥에 나오는 신호들을 봐야 돼요. 가지고 빛을 본다던가 아니면 자기장을 본다던가 뭐 그런 거죠. 가지고 여러 장치가 좀 토카하게 잘려 있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뭐 수천 개에서 만 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뭐가 있는지 정확히 다 모르고 그냥 그 핵융합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필요하다는 그런 센서만 딱 받아가서 쓰고 그러는 뭐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많다 데이터가. 가지고 뭐 아마 이게 2009년부터 작동했던 장치인데 뭐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한 몇십 테라, 몇백 테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원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가지고 이런 센서들은 실험을 할 때마다 뭐 보고 싶은 물리량 혹은 뭐 센서들의 스펙에 따라 가지고 한 헤르츠 단위부터 뭐 몇 메가헤르츠 혹은 뭐 기가헤르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단위의 샘플링 레이트로 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실험할 때 실시간으로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에 쫙 저장이 되는 것 같고 그걸 나중에 불러와 가지고 과학자분들이 분석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나아가가지고 플라즈마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토카막을 제어하는 핵심 시스템이에요. 가지고 지금 상태는 이제 룰 베이스드고 PID 제어예요. 가지고 이거는 나름대로 연구자분들이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실험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제어를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좀 나름대로 그 알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 PCS 위에 올라가는 좀 파이썬 코드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파이썬 코드 같은 걸 작성을 하면은 그대로 제어가 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현재 그런 식으로 좀 막 열심히 좀 작동을 시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면접 보고 온데도 요 PCS를 다루는 데였어요. 네. 근데 이때 이슈는 이제 제어라는 거가 하나의 액션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케이스타는 요거를 좀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게 뭔가 어떠한 토카막에서 나오는 모든 좀 로우 시그널이 바로 중앙 처리 장치에 들어가 가지고 막 이거를 좀 제어 신호를 뽑아내는 식인데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는 이거를 뭔가 좀 중간에 뭔가 좀 장치별로 혹은 이제 센서별로 수합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알짜배기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좀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가지고 제어라는 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좀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도입하기 좀 어려웠는데 좀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걸 쓸 수 있을 정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저를 서류를 통과시킨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긴 거예요? 이게 요 로우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면 이게 좀 지금 부하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로직이 엄청 단순해야지 좀 바로 지금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기엔 너무 빡센 거죠.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간에 뭐 그런 맥락에서 저를 한번 뭐 면접을 부른 게 아닐까? 뭐 잘은 모르죠. 쉽지 않지는.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토카막이라는 거를 PCAS라는 장치로 좀 제어를 할 건데 어떤 목표로 할 건지 좀 설명드리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넘어서 막 계속 운전을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하나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좀 연구자분들이 집중하는 거가 뭐 디스럽션이라는 현상이 있대요. 이게 이제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그냥 갑자기 꺼져 버린대요. 그 플라즈마가. 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 디스럽션이라는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어하는 거의 목표는 이 디스럽션이 미리 발생하기 전에 이거를 탐지해가지고 이거를 카운터 치는 거죠. 이제 디스럽션이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막아야지. 이런 식의 제어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좀 기준점이 있대요. 이게 뭐 정확한 연유는 모르겠는데 대강 5분 정도를 연속으로 운전할 수 있으면 성공이래요. 아주 우리나라의 케이스타가 올해인가 내년 안에 5분 도전하겠다라는 게 좀 목표인 것 같고 그 5분을 달성을 하면은 그 이후를 계속 운전하는 건 좀 이게 뭐 1초부터 5분을
올라가는 난이도보다 5분에서 24시간 가는 난이도가 좀 더 쉬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이런 게 목표다. 뭐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뭐 제가 가진 데이터에서 뭐 30초 뭐 이런 것까지는 있는 것 같고 뭐 좀 뭐 길게 하는 거는 뭐 중국 애들이 이제 뭐 이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뭐 다른 기준 좀 더 완화된 기준에서 거기는 뭐 몇 분 이상 돌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핵융합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핵융합 롤을 작동시킬 때 전자석을 강하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성자를 쏘기도 하고 그런 거가 사실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전을 시켜서 나오는 에너지 자체가 지금 내가 투입한 것보다 많아야겠죠. 그래가지고 요 비율을 이제 뭐 Q 값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Q 값을 10 정도로 해야지 뭔가 좀 상용화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 Q 값을 올리는데 이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그럼 어떻게 올리느냐? 뭔가 이제 플라즈마라는 게 좀 이따가 제가 예시를 보여줄 텐데 그것들의 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달라지면은 그런 큐값들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지 그런 것들도 열심히 탐구하고 있다. 네. 아까 또 얘기했던 건데 그럼 이거 왜 어려운 건지 좀 더 설명드리면은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럼 얘도 탈출하고 싶은 거죠. 사실 뭐 사람도 가둬놓으면 탈출하고 싶은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가지고 이거를 계속 이제 가둬놓으면은 계속 어느 좀 약한 자기장이 약한 지점을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빨리 자기장이 약한 부분을 탐지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조여주고 그러면은 이제 막아지는 건 거죠. 근데 요거를 하는 거가 적어도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밀리세컨드 제어를 하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이제 센서에서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회로로 보내가지고 계산을 하고서 그다음에 그 제어 신호가 나오면 그거를 전자석이랑 가열 장치로 보내고 거기 그렇게 제어 신호가 나름대로 들어가가지고 뭐 자기장이 바뀌거나 혹은 어떤 입자가 들어가거나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요 제가 간섭한 그것이 이제 플라즈마 자체도 영향을 끼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의 좀 연쇄적인 좀 반응 때문에 엄청 좀 어려운 태스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좀 어렵다 아무튼.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이제 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럼 이거 뭔가 좀 피지컬 AI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로봇에서는 모터 같은 걸 제어한다면은 토카막에서는 전자석이랑 가열 장치를 제어하는 건 거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둘 다 PID 제어인 거죠. 그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랑 뭐 깊이 센서니 압력 센서니 그걸 로봇에서 쓰는데 토카막에서는 이제 뭐 종류는 다르지만 이게 뭐 자기장 센서라든지 스펙트로그램이라는 거가 다 나름대로 이미지 형태 혹은 이제 좀 공간적인 정보로도 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에서도 당연히 내가 모터에다가 제어 신호를 주면 모터가 그걸 그대로 딱 내가 시킨 대로 따라하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핵융합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 그리고 로보틱스에서도 거의 뭐 몇백 헤르츠 단위로 좀 실시간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토카막은 좀 더 뭐 빡세긴 하죠. 뭐 킬로헤르츠 단위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런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연구실에 있는 분들이 뭔가 좀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네이처에 나온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한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좀 굉장히 좀 오래된 건데 요때 이때는 그래도 좀 뭐 월드 모델이 뭐 그런 개념은 없었잖아요. 2020년, 20년, 22년이면은 뭐 아마 챗GPT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좀 옛날 기술이긴 할 텐데 좀 나름대로 좀 그 감각을 잡아보시라고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논문에서 연구에서 원하는 거는 어떤 내가 이 핵융합로에서 플라즈마 모양을 딱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이제 좀 연구의 질문인 거죠. 그러면은 요 사람들의 해법은 뭐냐? 딥마인드니까 뭐 당연히 강화학습을 시도한 거고, 강화학습 중에서 뭐 MPO라는 걸 했대요. 뭐 액터 크리틱이라고 하는데 뭐 MPO가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액터 크리틱을 했다. 근데 이제 요때 액터 크리틱을 어떻게 학습했느냐면은 이거 핵융합에서도 좀 시뮬레이션이 좀 있거든요. 가지고 그 중에 뭐 FGE라는 좀 그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장 정보를 바탕으로 요 지금 현재 플라즈마가 어떻게 가둬져 있는지를 좀 계산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가상으로 좀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럼 어떻게 리워드를 주냐면은 내가 원하는 플라즈마의 모양이 있으면은 그 모양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좀 리워드로 이제 좀 재가지고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익숙한 그림이죠. 뭐 시뮬레이터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액터가 어떻게 반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거 강화학습 공부할 때 맨날 나오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 논문에서 나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좀 뭐 많이는 안 말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몇 가지 트릭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 제어를 해야 될 텐데, 너무 큰 모델 쓰면 안 되잖아요. 가지고 이제 액터 크리틱 학습할 때 보통은 뭐, 제가 알기로는 크리틱이 좀 더 무거운 모델을 써야 된다, 뭐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이거? 여기 없네, 사람들이. 강화 사람들이 없네. 뭐 그렇게 하곤 합니다. 네? 뭐 크리틱이 더 크게 하는 건 일반적인 일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테크닉을 좀 극단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액터를 되게 조그만 MLP를 써가지고 이게 뭐 CPU의 L2 캐시에 그냥 들어갈 만큼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아주 작은 액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뭐 LSTM 같은 걸 써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입력으로는 이제 그 액터의 입력으로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자기장 센서라든지 이제 뭐 다른 상태 정보를 아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코일을 얼마나 건드려가지고 자기장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출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값을 쓴 건 아니고 어떻게 노이즈를 잘 끼얹어주고 혹은 이제 실제 토카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나 봐요. 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닮게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이게 놀라운 결과로 이게 시뮬레이션에서만 학습했는데 실제 토카막에서 제로샷으로 바로 인퍼런스가 잘 되더라. 라는 좀 결과를 뽑았더라고요. 아마 그래가 이것 때문에 네이처를 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뭔가 이제 제로샷 인퍼런스는 좀 다른 태스크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같고 그럼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좀 제어를 얘한테 맡긴 건 아니고요. 처음과 끝은 이제 뭐 플라즈마를 잘 켜고 이제 잘 끄는 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PCS가 해주고 중간에 딱 이제 스위치하는 거죠. PCS가 하다가 머신러닝 그 뭐냐 강화학습 에이전트한테 딱 넘겨줘가지고 이제 너가 이제 지금 당장 이제 모양을 바꿔봐라.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 사실 뭐 보셔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만 알려드리면은 요런 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이랑 요런 그 플라즈마를 두 덩이로 쪼갠 거예요. 요거 만들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거 사람이 못해요, 이거. 제어를. 그렇게 그 룰 베이스로. 근데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해내더라. 라는 뭔가 좀 이제 괴랄한 결과를 좀 보여줬고, 실제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게 태스크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모양이, 뭐 이게 제가 어떤 기준에 대한 모양인지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여기에 뭐 1cm 정도의 좀 오차 정도로 재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 1cm 이하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뭐 네이처 논문이었고, 뭐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KD에 붙은 거를 그냥 날로 먹으려고 좀 들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 연구가 제어를 하는 거였으면은
제가 한 연구는 이제 상태 추정을 하는 연구예요. 상태 추정하는 게 뭐냐?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속담에 그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토카막이라는 걸 잘 제어하려면은 토카막의 내부 상태를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그럼 잘 안다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좀 배운 거는 이제 플라즈마 평형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제가 가두는 애가 있고 탈출하는 애가 있으면은 이게 그 두 개의 힘이 균형을 맞아야지 좀 가만히 있는 건 거잖아요. 그 상태를 평형인 거고요. 그 형이 평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평형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평형이라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게 좀 근본이 되는 수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그라드 샤프라노프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뭐 제가 한 연구를 한 2년 전에 했는데, 2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행정학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영호야, 한번 숙제를 내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봐라 하고서,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걸 저한테 A4 4장짜리인가를 주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뭐, 직관적으로나마 이해는 했다. 그래가지고, 뭐, 근데 생각보다 쉬워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라든지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운 거로도 유도가 돼요, 이게. 놀랍게도. 가지고 실제로 이게 하이 레벨로만 설명드리면은 이 플라즈마 속의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 스크류바 있잖아요. 그거를 쫙 이제 펴가지고 도넛 모양으로 말아가지고 이렇게 그 스크류바가 생긴 모양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입자가 내부에서. 뭐 그런 현상을 알려주는 이제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이거는 잡소리였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프사이라고 하는 물리량이랑 이걸로부터 파생된 델스타 프사이라는 물리량이에요. 요거를 이제 잘 알면은 이제 그 물리학자분들이 보고서 이제 평형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재워야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리고 어떻게 생긴 것이냐? 예시를 들고 왔는데, 요게 이제 케이스타에서 실제로 실험한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예요.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어, 어떤 플라즈마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그래가지고 검은 색깔이 이제 뭔가 이제 그 플라즈마에 흐르는 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초록색이랑 뭐 파란 색깔이 있는데, 요게 어떤 토카막에서 실제로 어떻게 가열을 했는지를 좀 표현한 거예요.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플라즈마 전류가 쭉 올라갔다가 위에 쭉 유지하다가 딱 내려오잖아요. 이게 플라즈마 켜고 유지하다가 끈다 이런 맥락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란 색깔이 딱 처음에 올라갔다가 꺼진 거고, 초록 색깔이 올라가서 딱딱딱딱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럼 이제 MBI라고 하는 장치는 이때 쭉 켜가지고 쭉 유지하다가 끈 거고, EC라는 건 처음 팍 켰다가 바로 끈 거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빨간 라인이 쭉 이제 움직이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밑에 있는 게 실제로 어 그 토카막 안에서 어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프사이랑 델스타 프사이 값을 히트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히트맵이라는 거를 좀 잘 이제 등고선을 계산을 해가지고 쭉 이제 그려줘가지고 이제 등고선을 보는 건데, 등고선이 그 이 플라즈마의 입자가 그 등고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쭉 이제 여기에서 좀 더 관심 있는 건 이제 요 라임 색깔로 표시한 건데, 요 라임 색깔이 그 등고선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플라즈마의 경계인 거예요. 딱 플라즈마에 요렇게 딱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요 안쪽은 다 갇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그 토카막의 전자석이 이거를 그 자기장으로 쫙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못 튀어나가게.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되게 막 촐랑촐랑 하잖아요, 얘가. 뭔가 탈출하려고 열심히 뭔가 좀 나름대로 막 얘가 어떻게 하는 건 거예요, 이제. 그럼 이거를 억지로 잘 막아주는 게 이제 연구자들의 목표인 거고요. 네, 그러면 제가 뭘 했느냐? 요거를 물리적인 지식을 열심히 좀 나름대로 자습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이해한 바로 이거 GS 방정식에서 나온 이 푸사이랑 델스타 푸사이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깨우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가 이제 요 GS 방정식이라는 게 풀게 푸는 거가 뭐 가능은 한데 좀 계산이 좀 복잡하대요. 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이거를 수치 해석적으로 푸는데 이거를 실시간에 이제 제어하는 데 쓰기는 어려워가지고 이걸 좀 완화해서 좀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런 그 방정식을 풀어주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요거를 푸는 뉴럴넷을 만들어가지고 박사를 따신 분인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좀 되게 좀 AI스러운 딱 관점에서 아니 그냥 무식하게 과거의 푸사이랑 데이스타 푸사이 값 보고서 미래 예측하면 안 되냐? 라는 접근 방법으로 시도를 했고요. 그럼 요것이 이제 히트맵 형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나름대로 비디오 아니냐? 그래가지고 비디오 예측 모델을 바로 도입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그냥 비디오 예측 모델을 그냥 쓰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추가로 좀 머리를 굴려본 게 이 푸사이랑 이제 델스타 푸사이라는 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해야 돼요.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델에서 예측한 푸사이랑 델스타 푸사이 값이 있으면은 그 두 값이 서로 이 방정식을 만족하게 하는 제약 조건을 두자라는 이제 로스텀을 한번 추가한 거죠.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좀 더 효과가 좋더라. 라는 걸 알아냈고, 뭐 그런 걸 바탕으로 좀 뭐 분석도 해보고 해가지고 논문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표 같은 거 들고 오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예시는 그냥 들고 왔는데, 실제로 과거 프레임이 쫙 주어지고 마지막 상태가 딱 이렇게 온 다음에 모델이 예측한 거랑 이제 정답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이 그 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여기까지는 좀 비슷해요. 세 번째까지는 뭐 마지막 쯤에 살짝 여기 끝부분이 좀 어긋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좀 예측하더라. 그래가지고 뭐 이게 정말로 뭐 지금 당장 핵융합 로에 쓰이지는 못하는 그런 거긴 한데 뭐 가능성을 봤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좀 연구를 좀 했고요. 가지고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가 이게 있어가지고 미래 네, 다음 타임 스텝만 예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그 다음 타임 스텝이 되면 이게 실시간으로 동작한다는 전제하에 네, 또 입력이 주어질 거잖아요. 네. 네. 뭐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일단은 저는 뭔가 좀뭐 어떻게 보면 이게 물리학자분들이 보기엔 근본 없는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좀 참고하는 느낌으로서 뭐 어디까지 예측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두 개가 뭐저 방정식을 만들게 된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그럴 거면 하나를 구하고 나머지 하나는 저 방정식에다가 그 저 두 개 미지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측한 걸로 넣어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저 방정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게 핀 같은 거 생각하면 그게 전공법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썼던 데이터가, 그거를 못하는 세팅이었어요. 이게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 방정식을 아무튼 예를 들어가지고, 모델에서 예측한 프사이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미분해가지고, 이제 뭐, 델스타 푸사이 만들고 그럼 이 델스타 푸사이 알고 여기서 푸사이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값들 쫙 대입해가지고 이제 두 개 간의 그 값이 일치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가진 데이터에서는 이런 다른 정보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방정식을 재구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 전공법은 사용하지 못했고 그냥 좀 완화를 좀 최대한 해가지고 그냥 두 개를 각각 예측하고 두 개 간에 이제 좀 매칭을 했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네. 되면 저 방정식에서 필요한 다른 뭐 상수나 다른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 방정식을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럼 거꾸로 두 개 값을 구했을 때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지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저 방정식에서 다른 등장인물이 뭔지 무슨 값인지 모르는 상태라면. 근데 이제 여기서, 얘는 이제 미분 연산자잖아요. 그 미분은 할 수 있어요. 그쪽의 미분은.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프사이 구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스타 프사이에 해당하는 미분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거 두 개를 비교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게 그 예측하는 게 그 약간 저기서의 액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를 컨트롤을 할 거잖아요. 그때 근데 네. 서로 다른 뭔가 컨트롤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컨트롤 정보가 없이 미래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좀 가정을 했던 거가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관측을 한 이 데이터는 결국에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의도치 않게 다 제어가 들어간 데이터거든요. 제어를 해야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좀 엉뚱한 가정을 한 게 이미 이 데이터 속에는 제어 신호가 암묵적으로 묻어 있다. 라는 좀 가정을 했었어요. 네. 그거는 별도로 정보의 그거 정보는 뽑을 수가 확보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옛날에 좀 그 했었고 이게 좀 생각보다 안 돼요. 제어 정보를 넣는 게 오히려 예측이 안 돼요. 이거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은 제가 아예 그 핵융합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아예 받아가지고 지금 새로 하는 연구에서는 제가 이때 이 교훈을 바탕으로 아예 직접 데이터부터 다 다운받아가지고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여기까지 했죠? 네. 아쉬운 점 그냥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핵융합에서 좀 쓰기는 지금 당장 애매한 결과예요. 어떤 측면에서 좀 애매하냐면은 요 X 포인트라고 하는 좀 요소를 좀 잘 예측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 이게 플라즈마를 가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자기장 혹은 이제 그 플라즈마가 이런 어떤 지점에서는 무조건 탈출해야 되는 그런 경로가 발생을 해요. 탈출시켜야 되는. 왜냐하면 뭐 찌꺼기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뭔가 좀 뭐 열을 배출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좀 가두지 않고 한쪽으로는 쭉 탈출을 시키도록 하는데 그 탈출하는 방향에서의 선들이 만나는 교차점을 X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네, 요 점을 좀 잘 예측을 해야 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점이라는 것 자체, 요 점이 어떻게 보면 요 점을 잘 알아야지 뭔가 좀 뭐 운영을 유지 보수를 하는 데 좀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여기에 입자들이 요 검은 선을 따라서 탈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검은 선을 따라서 탈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강력한 입자들인 거라 가지고 이게 벽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 군데에 계속 맞추면 그 벽이 손상이 되니까 이거를 살살 흔들어줘 가지고 이거를 좀 여러 군데 두루두루 맞추도록 해야지 좀 이제 손상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탈출하는 지점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제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 X 포인트라는 거를 좀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잘 맞춰줘야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 정확도가 거의 밀리미터 단위로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밀리미터라는 건 뭐 0.1, 뭐 0.5 이런 센티미터 다닐 텐데 제 모델에서는 지금 1점 몇 센치가 나와가지고 좀 아쉽더라. 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열 정보를 넣는데 예측이 좀 오히려 좀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핵융합 제어를 할 때는 밀리세컨드 이하로 좀 제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용했던 그 평형 데이터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50 밀리세컨드 단위로 좀 계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이게 이 핵융합의 분야에서는 되게 억겁의 시간인 거예요, 이게. 뭐 사람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 뭐 그런 그 정도인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어 너무 긴 시간에 한 번씩 제어 신호를 넣어주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뭐 요소들이 좀 아쉬워가지고 많은 이제 좀 교훈을 좀 얻었었고 그래가지고 처음 했던 걸 바탕으로 좀 새로운 연구 해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구실에서 뭐 진짜로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피지컬 AI 쪽에 뭐 파운데이션 모델 굽는다고 뭐 비이백스에서 썼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좀 지금 있는 걸로 해보면 어떨까. 가지고 지금 데이터셋 다운 받아가지고 초기 작업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이런 거 피지컬 AI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뭐 오시면 바로 이제 좀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우리 연구실에서도 관심 있으면은 아무나 환영한다. 이게 또 핵융합 박사님들 막 도와주고 교수님들 도와주고 해가지고 좀 나름대로 이제 배경 지식 같은 거는 좀 다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보고 있는 아이디어는 그냥 그런 월드 모델 중에 뭐 그 딥마인드에서 만든 진이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의 특징이 이 액션을 이제 명시적으로 입력으로 주지 않고 나름대로 임플리시트하게 좀
이런 식으로 입력 스테이트부터 추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진이라는 모델이 그 유튜브에서 학습한 데이터인데, 유튜브 데이터로 학습한 거라서 유튜브는 사실 뭐 비디오 프레임이랑 오디오 신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없어가지고 이거를 좀 대안으로서 어떤 프레임 간의 좀 차이 값들을 바탕으로 액션을 암묵적으로 추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뭐 다음 스테이트 예측하는 데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좀 한번 핵융합에 좀 적용하면 어떨까? 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거는 왜 그런, 왜 하고 싶냐면은, 이게 핵융합이라는 거가 나름대로 지금 뭐 가열한다던가 자기장 같은 걸 걸어준다거나 해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거를 그 아직 과학자분들께서 100% 이해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가 아직 모르는 암묵적인 컨트롤 시그널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한번 모델이 암묵적으로 한번 배워보게 한 다음에 그렇게 배운 액션들이랑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컨트롤 시그널이랑 맞춰보는 식으로도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좀 해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멀티 토카막 월드 모델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구하는 건 제가 K스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토카막 데이터로만 하는 건데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팽룡 박사님이 그분이 미국에 있는 D3D라는 장치를 쓰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게 K스타라는 거랑 D3D라는 장치가 생각보다 유사한 점이 많다. 이거를 두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써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두 군데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좀 발전을 하면은 이게 이터라고 하는 초대형 토카막을 짓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K스타를 원형으로 하거든요. 이거를 짓고 나면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거를 K스타 데이터 혹은 D3D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트랜스퍼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되게 임팩트가 있을 거다. 라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고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이거 LLM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이 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좀 관련이 많은 게 K스타가 1년에 반년 동안은 실험을 하고요. 반년 동안 장치 업그레이드를 해요. 좀 점점점점 그 장치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나오는 데이터가 좀 바뀌는 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은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스템 1, 2 같은 거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요거도 이게 지금 실시간 제어는 거의 뭐 킬로헤르츠 단위도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너무 뚱뚱한 모델로만 하면 이거 불가능하겠죠. 가지고 좀 날쌘 애 하나랑 똘똘한 애 두 개를 넣어가지고 하나는 실시간으로 하게 하고 좀 똘똘한 애는 좀 장기적인 좀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은 이것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까지가 좀그 발표 내용이고 이거는 사실 오늘 발표한 거는 그 뭐랄까 면접 갔다 오는 겸 이제 좀 날로 먹으려고 한 건데 이 뭐 좀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건물도 새 거고 화장실도 좀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가지고 뭐랄까 이제 6시간 전에 좀 면접을 하고 왔는데 뭐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정출원의 면접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가지고 15분 동안 연구 내용을 영어로 발표하고 10분 동안 한국어로 질의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5분을 이제 3분 동안 이제 제가 그동안 그 박사학위 논문을 했던 거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고 나머지 내용을 방금 보였던 KD 논문을 했어요. 어, 그리고 좀 특징이 이게 정출연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발표할 때 이름이랑 제가 어디 학교 나왔는지랑 뭐 그런 거 같이 누구랑 연구했는지 그런 걸 못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발표 자료에도 이름 같은 거 안 쓰고 지원 번호만 써서 딱 내야 되고 막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살다 왔는지 뭐 그런 것도 못 말해요. 그냥 뭐 네. 안 물어볼 것 같은데. 물어보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대전에서 왔다고 하면은 카이스트인지 뭐 그런 건지 유추할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리고 다행히도 면접비를 줘가지고 기차값은 굳었습니다. 오늘 이제 질의응답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결국에 저는 AI 하는 사람인데 이제 타 분야를 지원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게 너가 왜 이제 이곳에 지원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핵융합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고 뭐 저한테 물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잘 말하고 어떤 건 못 말했죠, 사실. 가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 제가 지원한 직무가 어떻게 보면 그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여러 그 연구자분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좀 특히 물어보는 게, 이거 다른 사람들이랑 좀 얘기할 일이 많은데 뭐 협업 같은 거 잘하느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못했는데, 그 교수님은 보셨겠지만 제가 그 발표할 때 슬라이드 뒤에다가 그동안 누구랑 연구했는지 쫙 리스트업을 하잖아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좀 못 보여서 좀 아쉽더라고. 딱 이렇게 협업 많이 했고 자신 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어딜 가든지 좀 물어볼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의 질문이 정확히 이거였어요. 이게 AI 연구하는 사람들은 잘 정제된 벤치마크 데이터를 연구하는데 이 토카막이라는 거에서 나온 데이터 되게 더럽고 복잡하다. 이런 거 정제 잘 해보고 그런 거 더러운 데이터 많이 만져봤냐? 요거를 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 뭐 실험 장치에서 나온 거 많이 해봤다. 더러운 거 많이 해봤다. 그런 식으로 좀 했었죠. 저도 함께로만 모든 예. 걸 했다. 이거 느낀 점으로는 좀 방금도 얘기 드렸는데 다른 분야에 지원하려면은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좀 그런 해답을 좀 들고 가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그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타 분야 전공자가 AI 공부하는 거랑 AI 전공자가 타 분야 공부하는 거 중에 당연히 저는 후자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필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뭐, 요 핵융합 연구원 말고 제가 최근에 키스트 포당 면접도 봤는데, 이게 우리 연구소에 있던 사람들이 정출원 가면 적응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지고 이게 잠깐만, 오프 더 레코드로